나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예, 완벽하게 갈라섰어요. 우리 오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털어놓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사가 아닙니다. 제 영혼을 지탱해온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자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지에 대한 증명과도 같죠.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의 제가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 수 있게 해준 제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자 뿌리인 오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갚아야 할, 그리고 앞으로도 갚아나갈 사랑의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다들 참 춥고 배고팠겠다고들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가진 거라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 한 채랑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이 되는 실고밭 한 떼기가 전부였으니까요. 겨울이면 우풍이 하도 세서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고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죠. 밥상 위엔 늘 간장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밥알을 세어가며 먹어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밥그릇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버티나,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어린 가슴을 늦 짓무르곤 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난은 제 자존심까지 갉아먹는 괴물이었죠. 학교에서 내야 하는 준비물 하나도, 소풍 갈 때 입을 옷 하나도 남들보다 낡고 초라했던 기억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제 마음의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운 방 안에서도 제 곁엔 늘 따뜻한 난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빠예요. 서연이 공부하고 있어? 배 안 고파? 자, 그 오빠가 찐 감자 가져왔어. 얼른 먹어. 오빠, 내일 중간고사라 문제집 보고 있었어. 감자 고마워. 오빠가 내민 따끈한 감자를 손에 쥐면 차가웠던 손가락 끝이 천천히 녹아내리곤 했어요. 그 온기는 단순히 감자의 열기가 아니라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오빠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오빠의 투박한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건네는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뒤엔 늘 아버지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아도 고집이 셌었고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아버진 술 기운이 오르면 가난의 화풀이를 우리에게 쏟아냈습니다.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지. 네 오빠 대학 뒷바라지나 해야지. 어서 여자애가 책을 붙들고 있어. 책 덮고 가서 부엌 일이나 도와.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걸 사치라고 생각하셨어요.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는 그 낡고 고루한 사고방식. 그게 우리 집의 공기였죠. 하지만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글자들만이 유일하게 이 좁은 방에서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 비행기 같았거든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에게는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빠는 저보다 공부머리가 훨씬 좋았으면서도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보단 서연이가 훨씬 머리가 좋아요. 서연이 공부하게 좀 해주세요. 전 공부엔 영 소질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돈 벌게요. 그때 오빠 나이가 고작 18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왜 없었을까요? 오빠는 그 꿈을 통째로 떼어내서 저한테 건네준 거죠.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도시로 나가서 막노동판을 전전했습니다. 매일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손에서는 피가 터지고 굳은 살이 층층이 박혀가면서도 오빠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급 봉투를 타면 늘 제 교복깃을 여며주고 두꺼운 문제집을 사다 주었죠. 지난번 시험도 전교 1등이라며. 우리 동생 진짜 대단하다. 아, 이거 책 사. 오빠 오늘 월급 좀 받았어. 그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내민 빳빳한 돈봉투.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서 뒤돌아서 펑펑 울곤 했습니다. 오빠의 청춘이 내 책장에 꽂히고 오빠의 땀방울이 내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 하나로 밤을 지새우며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망의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에는 의대 합격했다. 오빠, 나 합격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빠는 저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깡마른 오빠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지만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의사 선생님.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동생이 너무 자랑스럽다.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이 부지기수였고 동기들이 다들 가는 MT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빠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공부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고마움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거치고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환자를 볼 때마다 오빠의 그 거친 손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긴 수련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어엿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 안에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어려운 집안 형편을 딛고 힘겹게 의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해 털어놓더군요. 낡은 단칸방에서 셋이 지냈던 이야기, 어머니가 파지를 주어 학비를 대주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뿌리를 이해해 주겠구나. 내 오빠의 희생을 그저 미련한 짓이라 치부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구나. 우리는 서로의 낡은 운동화와 해진 교복 시절을 고용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가끔 우리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성공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짓밟히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 저는 그게 그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오빠의 헌신을 내가 온전히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역시
그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라고까지 믿었죠. 그렇게 우린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늘 말했어요. 우리가 의사 부부로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자.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이제껏 오빠에게만 의존해왔던 삶에서 내 편이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헌신이 그들의 탐욕에 맞물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연락이 왔죠. 고향 땅이 개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지키던 그 낡은 집터와 밭, 그 땅값들이 하루아침에 청정부지로 솟구쳤죠. 저는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낡은 담배를 태우고 계시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평소와는 다르게 구분 등을 더 펴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서연이 왔냐? 네, 아버지. 연락받고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너 고생 많았지? 의사 되느라. 그 좁은 방에서 공부하겠다고 끙끙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엿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으니? 아버지는 굽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70평생 고지스럽게 저를 밀어내기만 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 듣는 사과였고 처음 보는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네 오빠만 챙기느라 너한텐 참 모질게 굴었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며 구박하고 밥 한 번 제대로 따뜻하게 지어 먹이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 너 그 독한 마음으로 어떻게 다 견뎠냐? 딸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원망 안 했어요. 아니다. 내가 못난 놈이지. 그래서 말인데, 서연아. 이번에 고향 땅이 개발된다고 하더구나. 꽤 큰 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결심한 게 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재산 네 오빠 주면 안 되겠냐? 너 의사 되면서 걱정 없잖아. 너희 오빠 너 공부시킨다고 대학도 못 가고 졸업하자마자 공사판 돌았어. 그 빚 갚아야 되지 않겠니? 너한테는 미안하다만 오빠가 너를 위해 버린 청춘을 생각하면 이게 내 마지막 짐을 더는 일인 것 같다. 아버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마치 제가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아버지가 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다해 가장 약했던 큰아들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지막 부모의 마음임을요. 아버지, 당연하죠. 그 재산은 오빠가 가져야 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아니, 주셔도 안 받아요.
오빠가 저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얼만데요. 당연히 오빠 몫이어야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일말의 욕심도 없었죠. 그저 당연히 오빠의 몫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한 선택이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드는 태풍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빠를 향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다른 이들의 탐욕을 자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그렇게 고향 땅이 개발되면서 아버지가 그 땅을 오빠에게 온전히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했던 것까지,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빠에게 제 인생의 유일한, 제 인생의 유일한 뿔이었던 그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것이 곧 저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이제는 오빠의 그 굳은 살 박힌 손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저 뿌듯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더군요.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추억이자 뿌리인 그 땅이 탐욕에 눈이 먼 이들에게는 그저 쉽게 굴려먹을 수 있는 거대한 돈덩어리로만 보이나 봐요. 제가 오빠를 향해 가졌던 순수한 고마움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자 손쉽게 갈취할 수 있는 먹잇감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성장의 뒤편에 숨겨져 있던 그 끔찍한 시간과 그 지옥 같은 늪에서 제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을 지켜내고 빠져나왔는지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의 기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화로웠던 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가 친정 땅 개발 소식을 접하고 난 직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를 대견한 며느리, 싹싹한 며느리라 칭찬하며 입에 침이 마르지 않던 분이셨죠. 제가 제가 바쁜 병원 일 마치고 돌아가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의사라더니 고생이 많네. 하며 과일도 깎아주시고 참 따뜻하게 친딸처럼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해보면 연기를 참 잘하셨네요. 그런 분이 수십억 단위라는 개발 소식을 듣고 나니 그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 번뜩이는 안광처럼. 시어머니의 눈은 이전의 인자함을 잃고 오직 그 땅의 가치와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죠. 식탁 위에 놓인 은은한 조명 아래서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눈을 번뜩이며 물으셨죠.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예, 네 친정 땅 개발된다며?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 땅인지 알고는 있니? 평당 얼마라고 하던데 수십억 단위는 그냥 나오겠더라. 그런데 그걸 그냥 오빠한테 다 줘버리겠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네 부모님 재산인데 왜 그걸 네 오빠가 혼자 독식하게 두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노골적인 반응에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차피 그건 오빠 몫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춥고 배고플 때 저를 안아준 것도 오빠고, 저를, 공, 저를 공부시킨다고 청춘 다 바쳐서 막노동판 전전한 것도 오빠니까요. 그 땅, 오빠가 흘린 땀의 대가예요. 저는 단 1원도 욕심 없어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그 가식적인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흉측한 탐욕만이 남은 얼굴이었죠. 그녀는 식탁을 탕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얘, 너 미쳤니? 너도 엄연히 법적 상속인이야. 그 돈이 네 집 개 이름이니? 유류분 소송하면 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 그거 받아서 우리 아들, 그래, 네 남편 개원장은 보태면 되잖아. 지금 네가 의사라고 폼 잡을 때가 아니야. 남편 앞길 챙겨주는 게 진짜 아내지. 친정 오빠만 챙기는 게 아내니? 너는 정말 이기적인 애구나.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가족의 일, 오빠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논하는 자리에서 오직 돈의 액수만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이 마치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며, 그 돈 제 돈이 아니에요. 오빠가 제 학비를 대느라 청춘을 바친 대가라고요. 더 이상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제 몫을 챙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착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수록 그녀는 더욱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밤마다 전화를 걸어 너는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다. 세상 물정 뭐 그렇게 몰라서 의사 노릇은 어떻게 하냐. 친정 오빠만 챙기는 게 제정신이냐며 가스라이팅을 임삼았습니다. 마치 제가 오빠에게 재산을 다 퍼주는 것이 시댁에 대한 배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더군요. 그 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오히려 어머니의 편을 들며 저를 더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시어머니의 집착이 제 주변을 은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새언니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정말 너무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왜 고모 몫을 챙겨주지 않냐고 우리를 도둑 취급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네요. 우린 고모가 주는 돈 받을 생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해요? 고모,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미안함의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남편에게 당장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번호 알려줬지? 어머니가 오빠네를 괴물, 어머니가 오빠네를 괴롭히게 하려고 당신이 정보를 넘긴 거잖아.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죠. 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자식 앞길 챙겨주고 싶은 거지. 아, 그게 뭐가 문제야? 왜 그렇게 유난이냐? 아,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을 가지고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동반자가 아니라 내 오빠의 피와 땀의 결실을 탐내던 거머리였단 것을요. 그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뒤에 숨겨진 잠재적 재산을 보고 결혼했던 겁니다. 제 학벌도 제 직업도 그저 남편 본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우리가 나누었던 그 달콤했던 대화들, 우리 둘 다 가난을 딛고 일어섰던 그런 건감대, 그 모든 것이 저를 공략하기 위해 짜놓은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시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날아온 우편물 한 통, 제 이름으로 오빠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제 인감 도장도 제 서명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혀 있었죠.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서 어머니와 공모해 저를 오빠의 재산을 뺏으려는 파렴치한 동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 인격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소송을 걸다니요. 제 인생의 뿌리이자 등불인 오빠에게 말입니다. 서류에 적힌 제 이름 석자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들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누가 내 도장 찍으랬어?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오빠한테 소송을 걸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웃더군요. 마치 제가 아이처럼 철없다는 그런 비웃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넌 착해 빠져가지고 나쁜 소리 못하니까 내가 대신 나서준 거다. 나중에 돈 들어오면 너도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그들은 자신의 범죄가 저를 위한 배려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숨이 턱 하고 막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 지금 당장 소송 취하해. 그리고 협의 이혼 서류 준비해. 안 그러면 사문서 위조와 이간질로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당신 아들 의사 면허 따위 없는 걸로 만들고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못 가게 할 테니까. 그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낯빛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남편은 싹싹 빌며 빌었지만 저는 그 비름조차 역겨웠습니다. 개원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땀 흘려 벌어서 해. 거지 근성으로 남의 피땀을 훔치려 하지 말고.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제 삶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떼어낸 기분이었죠. 법원 앞을 나서는 순간 맑은 하늘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탐욕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그 길로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며 사과했어요. 오빠, 내가 정말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오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오빠는 깡마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묵묵히 웃어주더군요. 괜찮아. 우리 동생이 돌아왔잖아. 이제 마음고생 끝이야. 그 따뜻한 손길은 수십 년 전 차가운 방에서 감자를 건네주던 그때의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그 후 1년, 오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위에 작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2층에 네 병원 차려라. 처음부터 그러려고 건물 지은 거야.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지탱해온 뿌리는 돈이나 탐욕이 아니라 결국 오빠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었음을 그제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던 제 삶은 한순간에 꽃이 피듯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새 출발이라고 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건 아주 길고 혹독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나무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수액을 밀어올리는 처절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사회에서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고 내가 걸어온 의사로서의 길조차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희미해진 것만 같았죠. 사람들은 흔히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던 썩은 가지를 쳐내고 비로소 나라는 나무가 온전히 숨 쉴 수 있게 만든 필요한 도약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금 내 손으로 움켜쥐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 위해 감행했던 처절하고도 당연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그 선택은 제가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올린 그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제 병원 문을 처음 열던 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그 공간의 공기는 전 남편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 숨막히는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조차 향긋하게 느껴졌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의사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도구처럼 쓰이던 혹은 시댁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용되던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내 환자를 위해 내 이름을 걸고 진료를 시작하는 첫날이었거든요. 첫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병원 1층 현관에서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투박한 굳은 살 박힌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안 힘들었어? 우리 동생. 야, 오늘 참 멋지다.
수십 년 전 낡은 방에서 내밀던 그 찐 감자와 똑같은 온기였습니다. 오빠의 그 한마디에 저는 병원 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축하도 없었지만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죠.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오빠의 자랑스러운 동생으로 그리고 온전한 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비로소 자유로워진 영혼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돌아갈 뿌리가 되어준 셈이죠. 병원을 운영하며 저는 참 많은 환자를 만납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아파하고 또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요. 몸이 아파서 오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병이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흉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저에게, 저에게 남은 이혼이라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단단하게 저 자신을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흉터는 상처가 아물었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같은 곳을 다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니까요.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달콤했던 말들, 같이 꿈꿨던 미래.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손등의 흉터를 봅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도용해 오빠를 괴롭히던 그날 거칠게 항의하다 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삼킨 흉터죠. 그 흉터는 저에게 말해줍니다. 다시는 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너 자신을 버리지 마. 라고요. 이제 그 흉터는 저에게 아픔이 아닌 저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은 모든 상처를 제 삶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팠던 만큼 환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흔들렸던 만큼 더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제 삶의 중심은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지탱해온 뿌리는 돈도, 사회적인 지위도, 남의 시선도 아닌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의 눈먼이들이 내뱉던 말들은 이제 바람처럼 흩어져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오빠가 있고 저를 믿고 찾아와주는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야말로 제 인생이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탐욕스러운 누군가의 압박에 흔들리거나 자신의 소중한 뿌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며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지금 당장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설령 잠시 길을 잃고 상처를 입더라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이니까요.
혹시나 지금 당장 당신의 곁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오빠처럼 따뜻한 버팀목을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내 인생을 다시 봄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야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는 속도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에게 찾아온 이 따뜻한 햇살 같은 봄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다고들 하잖아요. 당신이 겪는 지금의 시련도 더 눈부신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저에게 오빠 같은 사람이 되어준 누군가처럼 따뜻한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들 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